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백정애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도시농업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되겠는데요. 자, 도시농업은 오늘 우리가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도시농업이 무엇인지 좀 정의를 내려볼 생각입니다. 또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어떤 의의라든가 가치라든가 효과 이런 것까지도 좀 여러분하고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도시농업을 정의하는데 기본적으로 도시농업이라는 단어는 도시라는 단어와 농업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이원적 언어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라는 단어를 정의를 할 때는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지역에 산업이 2차 산업, 3차 산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2, 3차 산업이 위주가 되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라고 말하고요. 또 농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할 때는 농사 짓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표준 산업 분류가 있어요. 한국 표준 산업을 분류하는 곳에서 정의를 내렸는데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은 농사 짓는 직업이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농사 짓는 직업이 그럼 뭐냐 그랬을 때 그 땅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경작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을 이용해서 유용한 식물들, 이제 식물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식물들은 보통 작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유용 작물, 이런 말들을 조금 더 축소화한다면 원예 식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유용 작물들을 재배한다. 이것이 하나의 농업을 정의해야 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농업은 그 순환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본 분들이 이해하겠지만 비료나 양분을 위해서는 꼭 가축의 분뇨라든가 이런 배설물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땅을 좀 더 우리가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닭이라든가 이런 종류들이겠죠. 그래서 동물을 사육하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농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도시라는 개념을 줄 때 인구 5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가 한 2만 명, 5만 명이 안 되고 2, 3만 명 되는 읍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지역에서는 과연 그러면 도시농업이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죠. 인구가 2, 3만 명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의 2, 3차 산업이 한 40% 이상을 차지한다면 거기가 아무리 작은 소도시나 읍단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도시라는 의미, 시티라는 의미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을 도시농업이라 하겠다. 이렇게 그냥 언어적으로 정의를 이렇게 내린 겁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도시농업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부터 도시가 생성된 어느 곳이든지 농업이 함께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예를 들면 잠실에 가면 잠실이라든가 잠원동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건 도시농업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누에고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뽕나무를 심었다든가 이런 게 동시에 이루어졌겠죠. 예. 그래서 양잠을 하던 곳을 잠실, 잠원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언어의 근간을 보아도 농업과 상당히 관련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종로의 건농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종로의 건농동도 사실은 왕실의 그 채소 포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농사를 짓는 동네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외에도 연희동이라는 단어는 옛날에 이제 그 고추를 재배했던 그런 고추밭이 있던 동네를 연희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보면은 우리나라 과거 역사에도 보면은 많은 농사와 관련되어진 도시 안에서의 지역 이름이 많이 결정이 되어졌고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도시농업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름이 명명되었던 것은요. 언제냐? 사실 이제 도시농업의 유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이야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것들은 단순한 어떤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이런 사례로서 이유가 된다면 조금 더 오늘날 지향하는 도시농업의 의미는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이런 그러니까 음식 먹거리를 제공하는 도시농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데 굉장히 의의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뒤에 다루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먹거리 생산과 함께 삶의 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먹거리 생산, 삶의 질을 높인다. 예. 요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농업이 발달한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독일을 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도시농업을 하는 그 지역 아니면 그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텃밭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클라인가르텐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클라인가르텐. 예. 그래서 클라인이라는 단어는 독일어로 말하면 뭐 작다, 스몰 이런 뜻이고 가든의 독일어가 가르텐입니다. 그래서 킨더가르텐 우리 유치원을 킨더가르텐 이렇게 부르는데 킨더는 아이들이고 가르텐은 동산 뭐 정원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독일의 도시 농업의 근간이 되는 그 이름이 이제 도시 안에 클라인가르텐 이라면 도시민들이 모여서 농사를 지었던 그런 곳이 클라인가르텐인데 이 클라인가르텐은 도시 안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 클라인가르텐의 그 유래는 독일의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슈레버 박사가 있어요. 슈레버라는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제 병을 앓고 이렇게 병원을 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언가 이렇게 봤을 때 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또 햇빛을 잘 쏘이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병의 원인이 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제안을 했죠. 정원일을 해라. 그래서 농산일을 하도록 정원일을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이분의 이 안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분의 사위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우스 실트라는 사람이 직접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아예 만들어서 이게 설치가 되어졌는데 이게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라이프치히라는 이제 독일의 도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 이름을 이 정원 이름을 장인의 이름을 따서 슈레버 광장, 슈레버 플라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는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특히 이제 이 슈레버가 강조했던 건 뭐냐면 농업을 통해서 건강함을 되찾자, 특히 아이들의 건강함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실습장으로 이제 가르텐을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학교 실습장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잘 운영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운영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운영이 안 되었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거기서 이 사람의 좋은 의도는 끝나버릴 수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운영해보자 해서 부모들이 나서서 관리를 하게 되었고 이 부모들이 관리하던 이 땅이 이제 1961년도에 와서는 이제 독일의 그 촉진법, 도시농업 촉진법이라는 게 제창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졌고 1980년대 이후에는 뭐 아주 생태 교육 프로그램이 이 안에서 실시가 된다든가 아니면 도시민들의 여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공유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발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동기는 처음에 보면은 여가라든가 보건적 동기가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은 사실은 이 삶의 질에 더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라든가 레크레이션이라든가 보건적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시농업의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자, 독일은 이렇게 좀 삶의 질과 관련되어서 밀접하게 도시농업이 움직여졌고요.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쭉 영향을 받아오지만 사실 이제 일본은 우리가 시민농원 이렇게 부릅니다. 시민농원.
일본은 시민농원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은 20세기 초에 시민농업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도시 내 그러니까 유휴지 남는 땅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남는 땅을 뭐 쌈지 땅이다. 도시에 있는 공터를 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유휴 농지를 좀 더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24년도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출발이 되어졌고 1974년도에는 도시 지역에 농지세를 우대를 해준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세제 혜택이 이루어졌고 90년대에 이르면 좀 더 이제 시민농원 정비 촉진법 이렇게 법이 발효가 되죠. 이러한 법이 발효가 되면서 훨씬 더 이제 광범위한 시민 농원이요, 또 휴식 공간으로서 활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그 이후에는 이제 일본의 시민 농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이렇게 법을 발휘하고 이렇게 되었지만 시민이 이끌어가는데 더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 농원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제 지자재 정도가 관여하는 사업 정도이고 그 외에는 대부분 민간 단체들이 운영하는 그런 도시 농업 형태라든가 NGO들이 활동하는 활동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조금 더 기업화해서 여기 도시에 이제 여기저기에 있는 땅들을 다 찾아내고 한 기업이 이제 땅을 찾아내서 그러한 땅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도시농업처럼 운영한다 이렇게 하고 그 땅들을 자원하는 시민들에게 일정의 돈을 받고 이제 빌려주는 1년에 얼마씩 받고 빌려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주식회사 회사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개인이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도시농업의 일본에서의 사례는 보면은 처음에는 먹거리 생산에 좀 포인트를 많이 두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삶의 질도 깊은 관여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의 이 시민 농원은 오늘날 보면은 점점 이제 메디컬 농업 형태로 그래서 독일에서 추구한 바 보건적 기능을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발달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 도시농업 그러면 생각나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쿠바라는 나라가 또 아주 대표적인 도시농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쿠바는 어떻게 보면 그 식량 생산, 먹거리 생산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1990년대 그 식량 생산을 위해서 도시농업을 아주 적극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바나시에도 약 8,000곳이 넘는 그 쿠바의 수도인 하바나에도 8,000곳이 넘는 도시농업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텃밭이 가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량 생산을 위주로 도시농업이 발전을 했고 조금 이제 도시가 산업화 되어졌지만 이 도시농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바 같은 경우에는 농업 클럽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져서 개인의 그 땅을 경작하는 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목축 클럽 그러니까 농업 클럽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동물을 사육하는 목축 클럽이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잘 계획하고 운영해 줄 수 있는 나의 녹색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그 좀 새 조직으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쿠바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도시농업에 관련되어진 나라들은 보면 영국의 얼로트먼트,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얼롯이라는 단어, 얼로트먼트 가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분할해준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그러니까 도시민들에게 분할을 해주고, 그러니까 국가 땅을 분할을 해주고, 거기서 농사를 짓도록 했는데, 이 얼로트먼트를 제정하게 된 영국에서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19세기 이후에 이제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에 빈민층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민층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농업을 적극 장려를 했고, 그래서 그들이 그 국민 생계의 어떤 먹거리를 위해서 토지를
토지를 할당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빈민층들이 직접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빈민구제를 위한 그래서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이제 각 나라별로 삶의 질이냐, 아니면 먹거리 생산이냐, 아니면 단순한 어떤 먹거리 생산을 넘어서서 그 도시의 빈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서의 도시농업이냐, 이런 근간들이 그러니까 20세기 이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도시농업이 결국에는 어디로 기결이 되냐면 삶의 질이라는 데 결국에 기결이 됩니다. 출발은 그죠? 빈민을 구제하든지 아니면 뭐 자급자족 식량을 생산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보건적 기능에서 출발했든지 간에 오늘날 20세기의 전체적인 도시농업은 결국에 삶의 질 향상에 가장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오늘날 그만큼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 도시화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은 결국 도시화가 산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도시화와 산업화에 획일화되어진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뭐 이것은 뭐 저희가 도시농업에서 굳이 다루지 않더라도 사회 현상에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화와 산업화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 현상은 학교에서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가정 내, 학교 내 소통의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그죠? 뭐 계층 간의 분리가 일어난다든가. 그래서 이런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었고, 그러한 문제들이 도시의 뭐 여러 가지 범죄라든가 이런 문제를 동시에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도시 농업이 결국에 우리가 가야 되는 어떤 방향은 어떤 삶의 질 향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럼 도시 농업의 의의라든가 효과라든가 좀 구체적인 기능들을 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도시농업을 조금 의의라든가 효과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묶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그냥 도식화되어진 그림을 살짝 좀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선을 조금 나누어 볼게요. 이렇게 나누어 보고 우리가 농업 활동을 할 때 우리의 이드, 본능을 관장한, 이드라는 거는 우리 뭐 사람을 나눌 때 이드와 에고와 슈퍼 에고, 그래서 그 본능과 그죠? 자, 에고와 슈퍼 에고는 뭐 초자 이렇게 나누는데 좀 도시농업을 이런 형태로 조금 나눠 보려고 해요. 그래서 본능을 관장하는 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에고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자아를 발휘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로 도시농업을 조금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본능에 관련되어진 우리 도시농업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감각적 활동들입니다. 예. 그래서 본능은 주로 감각이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각이라는 건 결국에 어떠한 것들이냐면 오감을 우리가 뭐 가장 대표적으로 감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감에는 만지다, 뭐 촉각, 그 다음에 맛보는 미각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냄새를 맡는 후각이 있고, 그죠? 또 귀로 듣는 청각이 있고, 또 촉각, 촉각했죠? 그래서 후각, 청각, 뭐 시각, 눈으로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이제 오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시농업은 우리가 농업을 통해서 이 감각 활동을 충분히 개인에게서 끌어낼 수 있다면 조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날 도시농업이 보건적 기능을 이제 넘어서서 삶의 질 향상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해 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고 강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부여해 가는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각과 청각과 촉각과 미각과 후각이 도시농업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자극되어져야 한다. 그랬을 때 본능이 살아나고 이러한 감각 활동들을 통해서 인간은 충분히 행복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마련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에고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의 자아를 건드리는 건데, 이런 자아를 건드려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런 도시농업의 활동들을 통해서, 이거는 조금 활동들을 통해서, 물론 감각도 일종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아를 건드리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지식적인 것들을 충분히 동원하는 활동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 지식적이라는 것은 농업 활동을 실제로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양한 이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뭐 씨앗을 심는다. 우리 이제 이거를 좀 전문용어로 씨앗을 심다. 전문용어로 파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씨앗을 심는다. 그다음에 이 씨앗을 심고 나서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재배를 하겠죠. 재배를 하면 재배되어져서 이제 식물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되면 성장되어진 식물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돌봄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돌볼 때에는 뭐 예를 들면 병충해도 예방을 해야 되고 다양한 이런 돌봄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잘 돌보게 되면 그 다음에 꽃이 핀다. 꽃이 핀다라는 말도 우리가 개화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써보겠어요. 그래서 꽃이 피고 그다음에 꽃이 피고 나서 이 꽃이 핀 걸 조금 더 전문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하냐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배라든가, 그러니까 꽃에 A라는 꽃에 수분, 그러니까 수술 가루를 B라는 꽃에 암술에 묻힌다든가 교배가 이루어지는 교배가 있을 수 있고, 어쨌든간 최종적으로는 농업 활동을 통해서 결실, 열매라든가 아니면 수확을 하는 이 부분까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확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은 가만히 이렇게 단순히 내가 있는 것을 만지고 먹고 뭐 맛보고 냄새 맡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종자를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파종을 하려면 지식적으로 많은 것들을 계획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파종을 하기 위해서 땅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땅을 그럼 어떻게 평평한 모양으로 준비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불룩하게 준비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항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파종을 위해서도 많은 사전적 지식이 필요하고, 또 재배를 위해서도 내가 재배하고자 하는 그 작물의 특징이라든가 재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식적으로 습득하지 않는다면 이 진행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돌봄, 이렇게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이런 것들 대부분. 그래서 어떤 그 작물은 예를 들면 질소라는 비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어떤 작물은 예를 들면 지금 뭐 인산이라든가 칼륨이라든가 이런 또 영양소를 필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돌봄도 다 지식적 차원에서 많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농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이드와 자아를 끌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드와 자아가 결국엔 어디로 기결이 되냐면, 사람은 또 이드와 자아만 해결된다고 삶의 질이 완벽하게 향상되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이제 슈퍼에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슈퍼에고. 그래서 초자를 건드려 주어야만 난 진짜 삶의 질이 향상이 되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초자는 어떨 때 우리에게 만들어지냐면, 내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이드와 자아를 잘 움직여서 어떤 생산물을 만드는 요 과정에서 나의 창조적 본능, 그죠? 나의 창조적 본능이 잘 활용이 되어졌고, 이러한 창조적인 것들이 결국에는 경쟁이라든가 타인과의 경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인정을 받았다든가, 이 경쟁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의 초자아까지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 그럴 때 이제 삶의 질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농업이 이런 본능과 자아와 초자아를 충분히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의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작물을 하나를 키운다 생각을 하고 본인의 이드와 본인의 에고와 본인의 슈퍼에고를 작물 생산을 통해서 어떻게 건드려 갈 것인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드는 좀 감각을 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각. 예. 그 다음에 에고는 좀 지식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 지식적인 것들을 내가 활동으로 움직여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이 이루어져야만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씨앗을 하나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네. 이 씨앗을 이제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 처음에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겠어요? 충분히 이 씨앗이 어떤 것인지 막 이런 이제 사전적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씨앗을 땅에다 심었습니다. 씨앗을 뿌리다 이제 파종을 했습니다. 종자를 파종을 했어요. 자, 파종을 하는 거는 실제로 흙을 파고 그 안에다가 종자를 심고 이렇게 하는 걸 어떤 이제 지식을 통한 활동이 이루어진 거지요. 그리고 나서 파종을 하면 어느 한 일주일 또 길게는 2주일 시간이 가면 씨앗이 싹을 틔웁니다. 우리는 싹을 틔운다는 말을 전문적으로 발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종자의 그 안에 있는 유근과 또 저 안에 있는 물질들이 종피를 뚫고 나오는 걸 갖다가 보통 우리가 발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자를 싸고 있던 껍질을 안에 있는 내용물이 뚫고 나오는 걸 발아라고 하죠. 그래서 발아를 보통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떡잎이 이렇게 두 개 있는, 이런 쌍떡잎 식물이, 예를 들면 요 파종한 종자가, 이렇게 쌍떡잎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 파종한 종자가 어떤 종자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떡잎이 두 개 있는 걸 쌍떡잎, 떡잎이 한 개 있는 거를 외떡잎 이렇게 표현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쌍자엽, 단자엽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 지금 우리가 A라는 거 하나를 종자를 파종했다는 걸 이렇게 할 거니까 그냥 이런 종자가 이제 발화를 했다고 쳐요. 한 7일 있다가 그러면 이제 내가 감각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파종을 했을 때 지식 활동은 충분히 되었는데 감각 활동은 발화되어진 요 씨앗의 묘를 보고 어떤 감각 활동을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충분히 이루어져 가는 게 굉장히 도시농업에서는 중요합니다. 발화를 했더니 신기하다. 이거는 어른들은 좀 잘 못해요. 근데 아이들은 본인이 종자를 심어놓고 계속 이렇게 기다려요. 물도 주고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발화를 딱 했을 때 막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서 안녕 새싹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본인의 감각 활동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막 귀도 기울여 보고 막 이렇게 이렇게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이런 감각 활동들이 이 발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지식과 체험 활동이 이루어집니까? 발화한 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돌봄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돌보기 위한 다양한 지식이 있어요. 그럼 얘는 물만 주지 않고 어떤 양분을 주어야 할까? 또 주변에 여러 땅에다가 또 풀을 뽑아주는 걸 갖다 우리가 제초한다 그러는데 돌보면서 양분을 주기도 하고 제초를 하기도 하고 또 요즘 이제 현대 도시 농업은 제초를 하지 않는 농업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에는 그 발화한 식물 옆에다가 멀칭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른 풀이라든가 마른 옥수수 껍질이라든가 이런 마른 낙엽이라든가 이런 걸 땅 위에다 덮어주는 멀칭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게 돌봄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어떤 돌봄이 또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물도 주고 양분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이것은 많이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생장한다, 성장한다. 그래서 크게 자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는 조그만 아기처럼 귀엽게 귀여워, 신기해, 이렇게 안녕 반가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생장하게 되면은 막 이렇게 커져요. 예를 들면 덩쿨성이면 덩쿨도 생기기도 하고, 그죠? 막 키도 커지고, 잎도 많아지고, 색도 훨씬 더 초록으로 진해지고, 그러면 그 생장한 식물체를 보고 또, 너무 녹색이 눈부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너무 싱싱해. 너 참 씩씩하구나. 이런 말 해줄 수 있죠. 이 종자가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대견스러운 거죠. 이런 생장에서 막 우뚝 솟은 모습을 보면,
굉장히 대견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감각적으로 충분히 보면서 이거를 표현하고 느끼고 다루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각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 생장하면 그것도 생장한 것을 또 계속 뭐 예를 들면 병충해를 뭐 예방을 한다든가 막 이렇게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생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클라이막스, 뭐 꼭 클라이막스라고 하진 않지만 역시 꽃은 클라이막스인 것 같아요. 개화, 꽃을 피운다. 이걸 전문 용어로 개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꽃을 딱 피우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반응이 더 밝아지고 더 행복해지죠. 그래서 뭔가 향기가 있는지 막 코를 들이대기도 하고 꽃이 피었음에 대한 그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그 꽃의 향기를 맡게 되면요, 우리가 노래가 음악에도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노트 음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향기도 이런 노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향기를 맡으면서 우리가 음표를 가지고 노래라는 이렇게 가락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향기를 맡으면서 각 향기가 주는 노트가 있기 때문에, 그 음표 같은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향기를 가지고 각각 다른 표현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음악을 표현하는 것처럼. 그래서 향기를 맡고 시를 쓰면 유사한 향기를 여러 아이들에게 맡게 하면 유사한 느낌의 시가 나온다든가, 그러니까 그 향기가 가지고 있는 음표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또 꽃의 색을 보면서 정말 다양한 그런 그 언어라든가 시라든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표출이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출되어질 수 있도록 또 충분히 도와주는 도시농업을 리더하는 선생님이라든가 뭐 그게 이제 학교의 선생님이 될 수 있고 유치원의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일반 시민들의 도시농업을 돕는 어떤 원예가가 충분히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너무나 바람직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화된 것을 보고 뭐 향기롭다 뭐 시가 막 떠오르고 막 이런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어지고 이런 다양한 감각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 꽃이 개화를 하고 나서 이 이제 꽃이 개화한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음식 만들기라든가 이런 지식 활동이나 체험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음식 만들기를 한다든가 꽃을 가지고도 요즘 만들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활동들이 이제 진행됨과 동시에 이제 꽃이 피었다라는 건 그 다음에 결실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열매를 맺게 되면은 맛있다라든가 참 풍성하다라든가 이런 이제 느낌들을 우리가 감각 활동으로 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파종의 단계가 이 결실의 단계로까지 왔고요. 이 결실의 단계가 우리가 아까 이제 삶의 질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드라는 모든 감각과 에고라는 모든 지식이 최종적으로 결실을 통해서 어떻게 맺어지냐면, 결실을 통해서 혼자 먹으면 슈퍼에고가 건드려진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결실한 것을 옆집에서는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 옆집에 농사 지은 것과 옆집 땅에 있는 것과 내 것을 비교를 해보면서 서로 뭐 이렇게 경쟁도 하고, 그런 이제 경쟁이라든가, 그죠? 또 결실한 것을 내 혼자 먹지 않고 이웃과 나눈다든가 또 단순히 이웃, 내가 좋아하는 친구, 뭐 내가 좋아하는 옆집 엄마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좋은 나눔이지만, 요 나눔이 또 더 나아가서는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진다면 훨씬 더 마음에 풍족함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결실은 때로는 나의 경쟁을 촉구하는 그런 슈퍼에고를 건드리기도 하고, 또 나눔을 통해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감각과 지식 활동과 결실을 통한 이 슈퍼에고가 전체적으로 도시농업이 지향해낼 수 있는 오늘날의 목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농업의 어떤 그 의의적인 것들을 이렇게 이제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로 나누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런 도시농업들이 단순히 그죠? 이런 우리 한 개인의 인생을 정말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러한 도시농업들을 어려서부터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꾸준하게 이렇게 학습되어지고 경험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도시농업을 통해서 직업
어떤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고 어떤 학문적인 방향을 따라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또 어떤 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도시농업이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문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도시농업이 이제 한 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우리가 감각이라든가 또 에고라든가 슈퍼에고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학문이라든가 또 문화라든가 이런 또 산업, 산업으로까지 발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21세기는요. 도시화의 어떤 산업화가 주 테마가 아니라 그 산업화가 이런 도시 농업을 끌고 가는 산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산업이 있지만 농업이 산업이 되는 그런 테마는요. 아까 말씀드린 모든 삶의 질을 안고 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도시화와 산업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의 여러 가지 병폐적인 문제들, 그쵸? 뭐 세대 간의 뭐 갈등이라든가 계층 간의 뭐 이렇게 분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해소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저는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농업을 하려고 하면 다양한 학문들이 있지요. 그 학문의 기초는 이제 도시 농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주로 뭐 원예학을 해야 된다든가, 그죠? 네. 그래서 원예라는 건 뭐 원이라는 건 동산 원, 예는 가꾸다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경계를 두르고 뭐 채소를 뭐 재배한다든가 이런 농작물들을 재배하는 걸 원예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요 원예라는 학문은 오늘날 협의적으로는 이렇게 뭐 경계를 두르고 뭐 밭을 가꾸다 이런 데서 끝나지만요. 오늘날 또 이 원예는 굉장히 광의적으로 정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농사 짓는다 이 원자는 경계를 두르는 거니까 예를 들면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이런 것도 원예의 하나의 활동 범위가 되어서 내가 단순히 농사 짓는 어떤 것을 원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커뮤니티도 하나의 원예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예자도 가꾸다 이런 뜻도 있지만 컬처라는 단어가 문화라는 단어도 있기 때문에 원예라는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실제로 이제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예라는 거는 단순히 농사 짓는 일을 넘어서서 그 뭐 품앗이가 이루어지는 과거처럼 어떤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또 그 안에서 문화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원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예학이라든가 물론 우리가 도시농업이니까 당연히 농학 원예와 농학은 뭐 크게 경계를 짓기는 어려운데요. 뭐 원예는 과거에 주로 이제 우리가 부식거리, 그러니까 채소 작물들을 주로 재배하는 농사라든가, 그다음에 과일류라든가, 그다음에 화해, 꽃이라든가, 그래서 채소, 가수, 화해 작물들을 어떻게 재배하고 유통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다루는 학문을 원예라고 했다면, 농학은 조금 더 농작물, 그래서 농작물이라는 거는 뭐냐면 곡물류 있죠, 뭐 쌀, 뭐 보리, 보리, 뭐 콩류, 뭐 이런 거. 또 뭐 면실류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화 뭐 이런 것들을 농업으로 분류를 하고 농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축을 다룬다든가 이런 축산업도 이제 해당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 원예학 안에 있던 채소학이라든가 뭐 화예라든가 가수학이라든가 따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은 또 장식도 우리가 디자인을 이야기할 때 많은 예술인들이 있지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조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살아있는 생물을 가지고 장식을 하는 걸 갖다 주로 이제 살아있는 식물을 장식하는 분류는 두 가지가 있죠. 꽃으로 주로 장식하는 사람들을 화해 장식가라고 얘기하고 화해가 화해 장식가.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조금 더 나아가서 식물, 나무라든가 이런 수목까지 다루어서 하는 것들을 뭐 조경가, 조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장식은 화해가와 조경가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학문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런 원예나 농작물들을 어떻게 하면 많은 다양한 품종들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육종학이 되겠죠.
그래서 육종학도 굉장히 학문의 범위가 깊어져요. 그래서 과거에는 재래 전통 육종이라는 거는 그냥 뭐 수술과 암수를 뭐 서로 이렇게 다른 것들을 교배해가면서 하는 그런 육종이라든가 해외에 있는 품종을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뭐 도입 육종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육종이 많았는데 오늘날의 육종이다 그러면 거의 GMO 형태로 가고 있죠. GMO라는 거는 Genetic Modified Organ, 그래서 유전자를 변형하는 육종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게 이제 원예라는 농업이라는 학문이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아주 중요한 학문의 부분 중에 하나가 농산물을 가공하고, 그죠? 또 유통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공과 유통, 특히 뭐 유통에 꽃을 유통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네덜란드라는 나라인데, 하란이라는 이 네덜란드 나라는 사실 전 세계에서 재배되어지는 그 절화, 꽃이죠. 절화도 되고 뭐 화분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유통을 해서 그런 상거래를 통해서 나라의 살림을 끌어가는 엄청난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원예라는 것이 얼마나 그 폭이 넓은지 학문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래서 도시농업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학문들이 편하게 소개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학문들을 통해서 활동하는 분야라는 건 이러한 분들이 활동하는 분야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원예나 도시농업의 식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뭐냐, 결국에는 문화인데요. 학문 앞에서 다뤘으니까 문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프로포즈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문화가 있어요? 뭐 백송이 장미를 뭐 이렇게 주면서 뭐 프로포즈를 한다든가, 특히 뭐 장미를 주는 건 장미에 여성 호르몬을 잘 분비시키는 그런 물질이 있어서 좀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프로포즈에도 식물이 쓰인다든가, 그럴 때 장식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멋지게, 그죠? 이런 뭐 이렇게 꽃다발을 꾸밀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뭐 프로포즈용으로 쓰인다든가, 또 뭐 기념일 같은 날도 우리가 뭐 꽃을 선물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런 원예나 농업과 다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이고, 결혼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장례식이라든가 큰 행사에 보면 우리가 꽃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지요. 거의 뭐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종교의식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문화 속에 깊이 관련을 맺고 있는 식물들이라는 것은 결국 꽃말이라든가, 그죠? 이러한 것들, 또 뭐 한 나라의 문양이 뭐 식물이나 꽃으로 되어 있다든가, 뭐 예를 들면 캐나다의 메이플 단풍이 그 국기에 이렇게 딱 그려져 있잖아요. 이런 거라든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또 우리나라 한 여자 대학은 뭐 백꽃, 이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여러 가지 식물 문화와 이런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젖어들기 위해서는 도시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것들이 산업으로 이제 도시농업이 최종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요리도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고, 또 다양한 농산물을 통한 천연물질을 분리해서 천연물질을 이용한 뭐 의학 산업이라든가, 또 향이 나는 식물들을 활용해서 뭐 향장품 산업을 한다든가, 향장업을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뭐 경매를 한다든가, 뭐 경매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되겠죠. 그 외에도 오늘날 이 요리에는 보면 뭐 꽃을 요리해 먹는 이런 것부터, 특히 우리나라에서 특히 강조하는 뭐 쌈채라든가, 또 산채 비빔밥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지금 이제 산업으로 이렇게 점점 발달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효소에 관련된, 식물 효소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농업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결국엔 도시농업을 통해서 재미있는 요리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러한 요리를 도시농업을 통해서 하게 되면요, 어떤 사회 문제가 결국에 해결이 되냐면, 오늘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인스턴트를 굉장히 즐겨 먹고 있고, 그리고 빠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바른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요리라는 걸 통해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실제로 선진국 같은 나라의 그 저소득층들이 많이 사는 슬럼가를 가보면 신선한 요리를 할 수 있는 신선한 채소를 살 수가 없어서 그냥 근처에 있는
뭐 이렇게 키오스크, 예를 들면 매점 이런 데 가서 깡통 요리 사서 그냥 간단하게 음식 해 먹는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이러한 그 신선한 먹거리를 도시농업을 통해서 준비하게 되면 요리를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그 개인의 건강을, 그죠? 성인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도시농업이 관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다, 이런 얘기고, 이러한 것들은 뭐 사회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물질, 예를 들면 뭐 염색 재료 이런 것들을 도시농업에서 생산되어졌거나 아니면 들판에서 얻어진 그런 식물의 어떤 색소를 이용해서 천연 염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의류나 이런 것들, 또 요즘 아토피, 도시화로 말미암은 아토피도 되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천연 염색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도 해결해 갈 수 있다든가, 또 뭐 향장품이라든가, 또 특히 이제 효소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이 만든 이 식물들은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또 효소라는 것은 또 식물이 가지고 있는 독성물을 조금씩 제거해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들을 먹겠다라는, 이제 그저 추출해서 먹겠다라는 건데, 이런 효소도 도시농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물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크게 확대되어지면 산업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은 한 개인의 사실은 취미생활, 여가활동, 레크레이션에서 출발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예를 들면 오늘날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단순히 먹거리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도시농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도시농업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해봤고요. 그 기원이라든가 의미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